저는 2021년 광주 영화 아카데미의 영화 전반에 관한 강의를 맡은 이창민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인 영화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역사와 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데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대면 상황으로 강의하지만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능동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순서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영화의 간략한 역사와 나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의 가능성. 두 번째로 이제 직접적인 영화 만들기에 있어서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우리가 늘 뭘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제의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소재를 찾아내기,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야기로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영화 제작의 워크플로우는 큰 영화든 작은 영화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든 돈이 적게 들어가는 영화든, 장편이든 단편이든 큰 얼개는 동일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특히 단편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영상 문법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파트, 챕터, 영화의 간략한 역사와 나에서 출발한 이야기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영화는 언제 시작되었죠? 네, 찍어봅시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찍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사진은 1800년대 초반, 그리고 영화는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영화의 시작은 1895년 프랑스의 리미에르 형제가 라시오타라고 하는 작은 동네의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한 것을 시작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공장 문을 나서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오후에 집에서 차를 마시는 일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신 기차가 도착하는 건 그 이듬해 1896년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기차의 도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첫 번째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벽을 허무는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요.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마치 동작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을 이 당시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그 당시에 영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라면,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도 영화를 만들었죠. 근데 이상합니다. 여기 보시면 1894년부터 만들어진 필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는 리미에르와 비슷한 시기 혹은 더 빠른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에디슨의 영화는 이런 연기된 것들을 주로 찍었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용을 하는 것을 찍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힘을 자랑하는 육체미를 자랑하는 남성의 모습을 찍기도 하고 일상적인 장면들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류미에르의 영화를 최초의 영화로 생각할까요? 에디슨이 최초의 영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발견을 아까 시간을 되돌리는 것처럼 느꼈듯이 이 발견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까 누가 기차의 도착 누가 얘기했었죠? 기차의 도착이 왜 어떤 것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죠? 기차의 도착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사에 보면 기차의 도착을 본 관객들이 기차가 실제로 극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 기록이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뛰쳐나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3D 영화 처음 보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에 3D 영화를 처음 보고 그때 무슨 교육 관련 우주 관련 빅뱅이라는 우주 교육 관련 영화였는데 교육 애니메이션 영화였는데 당시 초딩이던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막 이렇게 운석이 지나갈 때 피하고 그날 밤에 꿈도 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미지적 기억이 충격적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처음 영화를 봤던 사람들에게도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영화의 발명기에 한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대중이 카메라를 소유한다면 그래서 자신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면 죽음이 가지는 완결성 또한 사라질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가지는 완결성은 사라졌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소멸하거나 혹은 18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떠올렸을 때는 내 눈앞에 없으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볼 그 카메라 너머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여기서 강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어떠한 시공간이 주는 단절성에서의 완결성은 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들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열려있는지를 오늘 알기 위해서. 자, 그래서 왜 류미에르와 에디슨은 왜 류미에르의 영화가 최초의 영화로 인정받았을까요? 상영이 되어야지만 영화인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에디슨의 키네토그래프예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에디슨의 영화는 혼자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120년 동안 영화는 스크린에서 비추어져서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서 보는 것이 영화였기 때문에 최초의 영화를 그 당시 영화 이전의 많은 영상의 재현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당시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간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욕망이 엄청 많았겠죠. 그래서 전 영화 시대에 많은 것들이 발명되었습니다만 류미에르의 영사기를 촬영기와 영사기를 영화의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 영화를 어떻게 보세요 요즘? 2020년에 영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넷플릭스로 보죠. 어떻게 보면 에디슨의 방식이 영화의 선구자로 불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현상을 두고 류미에르에 대한 에디슨의 120년 만의 승리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가능성이 열린 시대에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영화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건 이론가들이 많이 논의했던 주제이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어느 한 부분의 카메라를 대어서 그것을 영상으로 재구성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는 방금 보셨던 리미에르의 영화도 에디슨의 영화도 그랬던 것처럼 다큐멘터리적 충동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로도 너무 흥미롭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보여주면 됐던 겁니다. 사람들 공장에서 퇴근하는 거 찍고, 카드놀이 하는 거 찍고, 아기 밥 먹는 거 찍고, 하다못해 벽을 부수는 것을 찍어서 거꾸로 돌려서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던 것이죠. 돈을 주고 그걸 봤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걸 계속 볼까요? 보지 않겠죠. 그래서 점점 다큐멘터리적 충동의 시기라는 게 뭐냐면 점점 오지로 가고 분쟁 지역으로 가고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자연 풍경을 보여주는 식으로 가다가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편집의 발명입니다. 네. 1902년에 나온 에드윈 포터의 미국인 소방수의 삶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최초의 편집의 발견으로 역사에 길이 남은 작품입니다. (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주의 깊게 보시면 이 시기에 편집이 어떻게 발견되었고 발명되어서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6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그죠? 지루하죠? 120년 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처음 편집이라는 개념이 발명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푸티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면 훨씬 더 박진감 있게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방금 이 바깥에서 찍은 장면과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편집하라고 했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인터컷을 해서 교차해서 편집했겠죠. 왜? 우리는 그게 익숙합니다. 이 바깥에서 벌어지는 소방차가 도착하고 안에 불이 난 장면들을 훨씬 더 우리는 더 박진감 있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편집의 발명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다른 공간에서 촬영된 것을 연속해서 몽타주 붙여둔다고 해서 그것이 동시간대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차 편집이라는 방식이 병렬 편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했던 작품으로 이 작품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1902년에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데 무려 칼라죠. 왜 칼라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프랑스 감독이 만든 달세계 여행이라는 작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달로 여행하는 상상력을 만든 작품인데요. 이제 아까 대포를 쏘듯이 출발해서 달에 도착했습니다. 요 스틸이 굉장히 유명한 스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달에 도착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공간에서 촬영된 것이 같은 편집으로 묶였을 때 우리가 그것이 같은 시공간 안에서 벌어진다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집은 이런 효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르주 멜리에스는 마술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마술 공연의 수단으로 이 영화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화려한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편집이 발명되었던 시기는 미국인 소방수의 삶에서 다른 공간을 촬영한 것을 합쳤을 때 그것이 마치 같은 시공간인 것처럼
사람들이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이 발명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는 120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자, 기술의 변화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사를 1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하니까 오늘은 기술의 발전,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영화에 중요한 전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운드가 발명되었습니다. 네. 1920년대가 되면 영화 안에서 사운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1927년에 나온 재즈싱어라는 작품이 완벽한 장편 음성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를 다룬 아주 흥미로운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작품인데요. 그 당시를 재현한 영화입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작품인데 그 재즈싱어가 만들어지던 시기를 영화로 만든 거죠. 헐리우드의 영화인들의 파티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친 남자가 와서 어떤 장치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27년경 어떤 미친 사람이 음성 영화라는 걸 발명했다고 들고 왔다. 근데 사람들 반응이 어땠죠? 재밌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걸 왜 하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너 브라더스가 그 첫 번째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죠.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음성 영화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 무성 영화는 자막과 배우들의 과장된 연기로 충분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음성 영화야말로 영화사에서 가장 쓸모없는 발견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927년에 영화 스튜디오입니다. 네, 이 사랑의 비를 타고에 재현된 1927년에서 28년 무성 영화에서 음성 영화로 전환되던 시기에 스튜디오를 재현한 것이죠. 방금 보신 그 상황이 그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1927년에 재즈싱어라는 영화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엄청나게 음성 영화에 열광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음성 영화만이 유일한 영화, 요즘도 가끔 무성 영화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떠올렸을 때 소리가 나오는 영화를 기대하게 되었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누구나 말을 하지 않나요? 라고 배우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보죠. 무성 영화 시기에는 배우의 목소리, 말투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무성 영화에서 음성 영화로 전환되던 시기에 많은 배우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연기의 어색함이나 목소리의 문제 등등으로. 그리고
싱크를 맞추는 것은 당시 새로운 기술로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안 뮤지컬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왜? 뮤지컬 영화는 박자에 딱딱 맞게 노래 부르면서 하니까 그걸 나중에 녹음하기가 쉬웠던 거죠. 나중에 녹음할 수도 있고 당시에 연기를 하는 것도 쉬웠고 사람들은 귀로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죠. 당시에 마이크의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대화를 할 때 벽의 기둥이나 화분 같은 곳에 숨겨놓은 마이크 근처에서 대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여기 마이크를 숨겨놓잖아요. 또 배우의 연기의 목소리, 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영화가 기술적 변화에 민감한 예술 형식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 영화는 언제 발명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아는 예술 장르 중에 영화 말고 또 발명된 장르가 있을까요? 문학, 연극, 무용, 미술, 어느 것 하나, 음악이 섭섭할 뻔했군요. 어느 것 하나 발명된 장르는 없습니다. 영화만이 발명된 예술 장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발명된 것은 영화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이제 영화에서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긴 형식이 있습니다. 장르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그 덤불 속에서 숨겨져 있는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로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았다면 다큐멘터리는 그 어떤 소리도 담을 수 없었겠죠. 입모양만 뻐긋뻐긋할 정도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 그때 다큐멘터리는 어떤 변화의 길을 걸을까요? 다큐멘터리는 예전처럼 사운드를 보여주지 않을 거야. 북극의 나누쿠처럼 계속 자막 연기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다큐멘터리는 어떤 변화를 겪을까요? 네? 장면을 보여주고 자기가 녹음한다. 그게 뭐죠? 이때 나레이션이 등장합니다. 신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나레이션이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현장을 찍고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성우의 나레이션이 덮어지는 형식이 이때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화 형식은 기술의 발전에 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창작의 간편성,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찍고 배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기술의 발전에 영향받아 왔습니다. 영화 창작의 간편성, 1960년대에는 고감도의 필름과 동시녹음기가 소형화되었습니다. 자, 고감도의 필름과 동시녹음기가 소형화되었다는 말은 이제 카메라는 스튜디오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름이 감도가 밝아졌으니까 스튜디오에서처럼 밝은 조명이 필요하지 않고 동시녹음기가 소형화되었으니까 이제 녹음기를 들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다큐멘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극영화도 스튜디오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세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전 세계를 강타한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변했고 그 바뀐 세대의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있던 1960년대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60년대 이후 세계 영화사에 불어왔던 새로운 물결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습니다. 자, 1990년대가 되면 캠코더와 개인용 컴퓨터가 발전합니다. 이건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자, 우선 캠코더. 캠코더가 어떤 말이죠? 어떤 합성어죠? 카메라와 레코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카메라와 동시 녹음기가 합쳐져서 이제는 카메라에 녹음기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도 촬영이 가능해졌죠. 1990년대가 되면 그래서 실험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자기 자신을 찍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혼자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전후 세대가 성장했던 60년대 말에 모든 권위를 타파하는 유럽에서의 운동이 있었고, 큰 사회 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캠코더와 개인용 컴퓨터의 발전은 일단 혼자서 촬영할 수 있고, 개인용 컴퓨터가 발전했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영화를 촬영하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거대한 필름 카메라를 찍고 많은 돈을 들여서 찍고 현상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모든 것이 뒤바뀐 시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고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것들을 카메라와 네트워크 기능이 함께 탑재된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와 OTT를 스마트폰으로 보고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시로 유튜브에 공유되어 있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봐야 돼요. 요걸 봐야 이야기를 쭉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편 영화를 같이 한 편 봤습니다. 자, 영화에서 드러나는 주제의식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 영화에서 드러난 주제의식이 뭘까요? 감독은 어떤 주제의식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완벽주의. 근데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완벽주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주문한 손님도 못 먹고 요리를 평생 한 나도 그걸 먹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이 주제의식이 무엇일까를 좀 더 고민해 보면서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결국에는 주제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창작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소재를 선택하고 이야기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주제의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기 쓰시는 분. 일기 많이 쓰시네. 일기, 요즘 일기장에 쓰시진 않죠? 뭐 패드나 휴대폰에 쓰시나요? 일기를 쓰시는 건 굉장히 창작자로서의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메모, 내가 뭐 스마트폰에 메모를 한다, 아니면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한다.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라 아직도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도 메모를 하는데요. 물론 요즘은 많이 이제 여기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기가 쉬우려고 여기에다 메모를 하죠. 혹은 내가 검색했던 기록들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스크랩해둔, 내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내가 스크랩해둔 글들을 읽어보더라도 나도 몰랐던,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평소의 관심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그렇게 눈여겨봤던 것들에 대해서 왜 내가 이걸 관심 있게 봤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창작을 하지 않으면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 누구나 나의 평소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적으로 어딘가에 말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내어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왜? 라고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왜 이것을 관심을 가지지? 여기에서 내가 관심 갖는 것은 호기심의 차원이라면 가치관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는 이것을 눈여겨보는 것인가?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면 그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영화에 나오는 영화를 떠올려 보면 주방에서 책상에 앉아서 완벽한 도미요리에 대한 설계를 만들고 흐뭇해하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잘 가다가 마지막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내 손을 다치기도 하고 완벽한 도미요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서빙을 하기 전에 망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와 아무리 좋은 이론적 공부를 했더라도 만들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나훈인 감독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정말 속된 말로 내가 이러다가 영화 한 편도 못 만들어 보고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공부한 학생으로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화라는 창작물, 내가 영화 창작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주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한 소재를 찾았을 겁니다. 무엇과 비슷할까? 완벽한 이상적 요리를 만드는 과정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소재를 찾았을 겁니다. 그 주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그리고 관객은 그 주제의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집어넣었겠죠. 완벽한 도미요리의 설계도, 실험을 하듯이 마치 요즘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분자 요리를 하듯이 요리를 하고 정성을 다해 굽고, 그런데 순간순간 실패하며 결국에는 손님도 나도 맛조차 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그 소재를 검증해야 되죠. 주제와 소재를 검증하고 제안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만큼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내가 그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검증이 되지 않고 혹은 너무 거기에 대한 깊이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뭐 만들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잘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냐는 겁니다. 호기심이 있다면 그것을 공부하고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제의식을 공고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관객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것인지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관객이 흥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왜 이 이야기를 세상에 해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이야기에 흥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소수자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잘 이야기해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사람들이 흥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흥미가 없는 현실을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규모에, 할 수 있는 예산에, 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이야기인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상력을 버리지 마세요. 예산이 접근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꼭 컴퓨터 그래픽이 꼭 필요한 영화라면 내가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있는 한도 안에서. 규모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큰 영화를 만들 기회도 주어지게 되겠죠. 언젠가는. 나훈이 감독처럼요. 나훈이 감독이 이 완벽한 도미노를 만들 때 자기가 지금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 영화를 만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보면 중간중간에 예산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많이 있어요. 요리가 반복되잖아요. 썼던 거 계속 반복해서 쓰죠. 그런 거는 굉장히 제작비를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구조잖아요. 이거를 여러 사건을 만들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 반복해서 실수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할 수 있는 가의 측면에서요. 자, 이렇게 주제의식을 찾았으면 이제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소재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찾았다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마적 상황입니다. 드라마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갈망과 갈등을 구성하는 것이죠. 드라마적 상황은 주인공은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갈망,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까지에 딸려오는 갈등. 자, 우리가 봤던 영화로 생각해 볼까요? 영화의 주인공의 갈망, 목적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도미 요리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내는 거죠.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도미 요리를 만들어서. 근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죠? 오븐에 넣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 만들었는데 데코레이션 하다가 재채기해서 온도계로 요리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막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죠. 마지막 결말에서. 이러한 갈등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지. 이 구조가 강력할수록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매혹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이 학교에서 배운 소설의 3요소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의 3요소는 어떤 서사 장르에도 다 적용이 되는 서사 형식의 3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 구성, 문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주제의식 우리가 계속 찾았잖아요. 그리고 문체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화에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걸 뒤로 밀어두면 이야기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이 플롯입니다. 구성.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무엇이죠? 자,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주제의식을 찾고 드라마적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걸 이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은 도움이 돼요. 어떤 도움이 되냐? 우리 문단 나누기 하잖아요. 문단 나누기가 이거죠. 이걸 만들어진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쓸 때도 이렇게 써야 되겠죠. 3막 구조, 5막 구조, 4막 구조는 5막 구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발단에서 인물과 배경에 대한 설정이 되고 사건에 대한 암시가 이루어지고, 그건 3막 구조에서 1막에 해당하고, 기승전결에서는 기에 해당합니다. 전개에서는 사건의 촉발과 갈등이 시작되고, 위기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절정에서는 갈등이 폭발하고 결말을 향해 갈등이 한번 전환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게 3막 구조에서는 2막, 그리고 기승전결에서는 승과 전에 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모든 갈등은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갈등이 해소된다고 했을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해피엔딩으로 해소돼야만 해소되는 게 아니죠. 망해도 해소는 되는 겁니다. 갈등이. 자, 완벽한 도미 요리를 꿈꾸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도미 요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완성은 했죠. 근데 이 요리를 손님에게 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손님이 기다려주지 않았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해소됐습니다. 실패로. 실패하는 해소도 해소입니다. 모든 갈등이 해피엔딩으로 해소되진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아까 처음에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면, 발단에서 완벽한 도미 요리에 대한 주문을 받고, 완벽한 도미 요리에 대한 설계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요리가 시작되죠, 이제. 이 사람은 완벽한 도미 요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요리사구나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요리가 실패하죠. 그리고 반복될수록 갈등은 점점 심화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요리가 완성되어서 이제 절정에 올랐습니다. 관객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전환되는, 결말을 향해 전환되는. 이제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이 요리는 맛이 어떨까? 손님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손님은 이 요리에 만족할 것인가? 로 전환이 되었고, 손님은 이미 시간이 오래돼서 미라가 되었고, 이 주인공도 요리를 먹지 못하고 숨을 다하게 되는 결말, 모든 갈등의 해소, 이렇게 이야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쓰면 이제 찍어야죠. 그래봤자 영화 제작의 3단계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프리 프로덕션도 아직 다 못한 겁니다.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프리 프로덕션이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프리 프로덕션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 것인가 나누기를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는 글로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글은 영화가 바로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떤 샷으로 어떻게 어디까지를 쪼개서 구성할 것인지를 이제 만들어야죠. 그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스토리보드를 들고 촬영하고, 그 촬영된 쪼개진 것을 다시 장면으로 합치면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의 영화 제작의 단계를 모두 마치게 되는 겁니다.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을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작부가 하는 일, 연출부가 하는 일, 촬영부가 하는 일 다 다르죠.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화 제작은 문학 작품으로서의 시나리오를 영상화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까지가 프리 프로덕션. 그 나눈 것을 나눠진 대로 영상으로 만드는 게 프로덕션. 그러면 나눠져 있는 상태로 찍혀 있잖아요. 그걸 다시 장면으로 합치는 거를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단편 영화입니다. 단편 영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단편 영화는 30분 이내의 작품을 보통 단편 영화라 하고, 해외 영화제는 24분 이내의 작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현적 특징은 대사보다는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 대사로 이해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각적으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단편 영화의 특징으로, 표현적 특징으로 시각적 전달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고 예측 불허한 반전으로 끝을 맺는 것들이 많습니다. 장편 영화처럼 천천히 결말을 지어서 여운을 길게 남기는 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력한 반전을 주고 강한 인상을 남긴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이 펼쳐지는 상황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경 설명을 어떤 상황의 주인공이 던져지는 거죠. 아까 보십시오. 요리사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왔고 완벽한 도미 요리에 대한 막 설계도를 딱 그리면 인물 설명 끝난 겁니다. 이 사람은 요리사고 완벽한 도미 요리를 만들고 싶구나. 주문 들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전달되고 빠른 전개가 단편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드라마적 상황을 만들어 놨다면 이제 그 안에 던져놓을 인물을 창작해야 됩니다. 자, 인물을 창작할 때 우리가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것만 쓰는 게 아닙니다. 기본 정보, 나이, 직업, 성별, 직업이 2번 나왔네요. 주소, 그리고 갈등과 관련된 내적인 것들, 인물의 가치관, 인간관계, 내외적 갈등,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특징은 어떠하고, 온화한지, 성격이 급한지, 어떤 강박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그 성격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형성된 것인지를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파일링 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보통 대부분 쓸 때 내 주변에 어떤 인물을 상상하고 쓰죠. 그래서 그 사람처럼 말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창작할 때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객이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호감을 느끼게 하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계기와 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10단계로 일단 나누어서 이 시나리오의 개요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3막 구성으로 하면 1막은 2단계, 2막은 6단계, 3막은 2단계. 그래서 10개의 문장으로 시나리오를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20단계로 확장해 보십시오. 그러고 났을 때 우리는 이야기의 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순서에 따라 장면을 구상하고 그것들을 확장하는 것을 우리는 트리트먼트라고 하죠. 트리트먼트를 쓸 때는 대사를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씬에서의 구체적 행동과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트리트먼트를 정리하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주인공들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트리트먼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한 지문이 있고 완전한 대사가 있는 시나리오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야기를 만들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써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오늘 이렇게 나눠봤고요.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익힐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이고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이상적일 수도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름의 창작을 해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은 몰랐지. 장난하세요? 저기요, 장난하시냐고요? 여기서 돼지버거 왜 시키셨죠? 먹으려고. 하코네네 조심하세요. 전 하코네네게 습격당할 겁니다. 교령 헤이마마 구고 시작. 풍선 안 보이게 아래다. 풍선 안 보이게 하라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삶을 살아갈 순 없지만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걸 많이 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모두 싫어하는 것보단 좋아하는 걸 하며 살자.